네, 글로벌 주식의 순위를 달리는 달리기 선수 한 종목입니다. 네, 벌써 이제 3분기가 다 끝났습니다. 2024년이 돼서 이제 30보다는 40이 더 가깝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데요. 자, 이만 줄이고 바로 순위 달려봐야겠죠. 오늘도 좀 클래식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순위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번 달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10종목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6일, 9월 26일 종가라는 점을 감안을 해주시고 10종목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조금 생소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투자를 안 하시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에너지 기업들이 많죠. 네, 에너지 기업들이 왜 올랐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린 이슈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항공사라든가 호텔, 카지노, 항공사 뭐 이런 여행 관련 업종들이 주가가 좀 상승률이 돋보였다는 것도 재밌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건 결국 혁신 기술주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같은 색깔로 해놨는데 오라클과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테크 종목들이 또 강세가 좀 돋보였던 한 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달릴 종목은요. 바로 오라클이죠. 오라클. 근데 이게 대단한 점은 뭐냐면 오라클이 사실은 혁신주가 보통 젊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신생 기업들이 많은데 오라클은 저보다 오래됐습니다. 사실 70년대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상장이 1986년에 됐더라고요. 제가 89년생이니까 저보다도 3살 먼저 세상에 데뷔한 셈인데 근데도 아직도 혁신 기술주로 꼽힌다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라클의 이제 프레지던트 그리고 CTO를 맡고 있는 레리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80대 노인이에요. 네. 근데 아직도 혁신 기술주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라클은 참고로 지금 그냥 620조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지금 나오고 있고 기간 등락률 9월 한 달간 한 20%가량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강한지 지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주가와 오라클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자, CSP라고도 불리죠. 이 CSP 세 곳을 비교를 해본 건데요. 이 사업자들은 빅테크들입니다. 다름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각각 애저, GCP, AWS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 세 곳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도 점유율이 적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분명히 영위는 하고 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또 공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동종업계로 주가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라클은요, 빅테크만큼이나 주가가 조금 무거워요. 주식이 무겁습니다. 테슬라는 막 올랐다 내렸다가 변동이 아주 다이나믹하잖아요. 오라클은 안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이 주식 재미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라클이 워낙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낡은 느낌, IBM이랑 보잉, 인텔 이런 거 같다. 그래서 별로 관심 없으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트 보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오른 게 오라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순달람이 하도 이 날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챗GPT가 대중들에게 정식으로 공개가 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4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부동색 선이 오라클이거든요.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별달리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뛰었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아주 폭등세를 시현하면서 가장 높이 우뚝 솟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챗GPT 출시 이후에 주가가 108% 올랐더라고요. 반면에 다른 빅테크들은 이렇게 2배 이상까지 오른 종목은 없었고요. 아직 지난 7월 고점을 다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흥미가 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라클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라클이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다름 아니라 AI 인프라와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여러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독 모델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원 차트부터 한번 보실게요. 오라클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총 5개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각각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인프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80%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부분은요. 쉽게 말해서 SaaS, 소프트웨어 업체와 비슷합니다. 재무 관리, 사업 프로젝트 관리,
고객 영업 마케팅 관리, 인사총무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기업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많이 쓰일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구독 모델로 판매하는 사업부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더 밑에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서비스 분야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바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이 사업부를 OCI라고 부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인데요. 원래도 OCI라는 게 없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더 핵심 중에 핵심으로 부상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 기반이 되던 것이 OCI라고 정의했다면 이제 이 인프라가 AI용으로 정말 집약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OCI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OCI 분야를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은 몇 차례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OCI 분야가 잘 돼야 이것을 기반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이것을 기반으로 오라클의 여러 서비스들의 침투율이 더 가팔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 전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체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장 큰 동력인 셈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로 이번에는 한번 눈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핵심 사업부 두 곳의 연간 성장률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먼저 연두색이, 이 연두색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인데 갑자기 이렇게 확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2022년에 서너라고 불리는 미국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됐고요. 헬스케어 쪽을 인수한 이유는 미국인들의 의료 기록을 쫙 모아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AI 기반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가능하려면 먼저 인프라가 딱 깔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프라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홍색 선을 보시면 인프라 클라우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 성장률이 2022년에는 한 자릿수 10%가 안 되던 것이 챗GPT 이후에 10%를 넘어섰고 이제는 15%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순달람 생각으로는 여기 조금 더 이것이 더욱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20%를 나중에 넘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OCI 영역의 고성장을 예측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좀 가장 중점을 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표부터 좀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요, 제가 오라클 실적 내용과 경영진의 질의응답 내용까지 싸그리 다 모아갖고 중요한 것만 좀 발췌를 해서 기록을 해본 겁니다. 오라클이 지난 9월 9일에 99데이 때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확 뛰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실적 내용이 아주 우수했다는 건데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먼저 수치부터 볼게요. 이 수치들. 1분기 총 매출은 8% 성장했는데 생각보다 낮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클라우드 매출은 그래도 한 22%라는 고성장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미래죠, 미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만큼 환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래는 밑에 있습니다. RPO라고 불리는 겁니다. RPO. 이것은 매출을 선행하는 지표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돈은 받아놨는데 아직 계약 의무를 다 수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회계상 매출로 잡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일정 기간에 걸쳐서 매출로 나중에 잡히게 될 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50%가 넘게 올랐다는 게 핵심이고 심지어 핵심 영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80%가 넘게 올랐습니다. 매우 고성장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함의를 좀 적어놨는데요. 오라클은 원래 계절적인 영향으로 원래 여름에는 이 RPO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고성장을 기록했던 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80% 이상 확 뛰었다는 것은 그만큼 큼직한 장기 계약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의 내용 하나하나가 괜찮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힘을 줘서 말할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하늘색 영역으로 제가 칠해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오라클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략이
잘 먹힐 것 같은지 뭐 그런 겁니다. 오라클은 앞으로 돈을 진짜 많이 쓸 거라고 합니다. 네, 돈을 많이 쓴대요. 물론 이것은 AI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짓기 위함입니다. 자본 지출 금액이 전년 대비 2배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오라클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 숫자가 160개 정도 돼 있는데 향후에는 2,0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그야말로 미친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만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한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다음 장에서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아이러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규모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 모두 다 공략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오라클은 소규모 데이터 센터 같은 약간 니치 마켓에서 정평이 있던 기업이거든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보다 비용적 측면이 조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죠. 또 규모가 작은 데이터 센터라고 할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와 성능은 대형 데이터 센터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 방식이 AI 시대에 또한 어울리는 방식이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AI 시대가 더욱더 저희에게 올수록 각 기업들과 각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통신사나 금융사와 같이 정말로 대규모의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 데이터의 유출입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데이터 센터 서버를 본인들의 지역에다가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주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가 그 저장된 위치의 법률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지역에다가 서버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보다폰의 경우에는 통신사죠. 보다폰의 경우에는 혼자서 무려 6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물론 데이터 주권 말고도 하나의 클라우드 사업자에 종속되지 않기 위함도 있을 거고 사업 영역별로 최적화 요인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주권이라는 요소는 젠슨 황이 말했듯이 점점 더 중요해질 개념입니다. 특히 국가적인 AI 경쟁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해지죠. 그래서 미국 대륙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뭐 전 대륙에서 각자 데이터 센터를 다수 건설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말하는 소규모 데이터 센터 규모는 GPU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 수십 개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제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오라클은 정말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최첨단 AI 개발 경쟁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크기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이전과 달리 정말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라클의 주요 고객은 무려 엔비디아, 오픈 AI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가 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근래에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먹는 데이터 센터를 가질 계획인데요. 이것을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전력 규모는 원전 하나랑 맞먹고요. GPU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0만 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만 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보다도 10배가 더 큰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는 오라클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나타낸 겁니다. 현재 162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것을 2,000개 이상, 2,0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게 오라클의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개별 은행이라든가 통신사, 기술회사, 각 국가 정부 등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라클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도 있고요. 춘천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에서도 오라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0개에서 2,000개면 데이터 센터 숫자 자체가 한 10배가 넘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본 지출이 빠르게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앞으로 매출로 잡힐 돈, 그러니까 RPO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은
매출 성장은 물론 그 성장의 속도까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라클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오라클의 연간 자본 지출 금액 예상치가 여기서 분홍색 선입니다. 네, 분홍색 선. 꾸준히 몇 년간 이렇게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엄청 점핑을 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죠. 웬만한 미래 사업 자신감이 없다면 이렇게 큰 돈을 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잔여 계약 의무, RPO. 네, RPO를 보시면 이 RPO도 오른쪽 차트에서 더 이렇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출 성장 가속화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제 오라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협력을 맺으면서 CSP 3사와 그러니까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모두 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애초에 크게 여기 있거든요. 오라클 점유율. 네, 크게 밀려 있었던 절대적인 점유율 수치 경쟁은 그 의미가 희석됩니다. 의미가 줄어듭니다. 굳이 점유율 싸움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움할 필요 없이 이 세 곳의 클라우드 인프라가 모두 다 오라클과 연결되어서 오라클의 서비스를 구동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참고를 해보시면요. 이제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 저장소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어떠한 다른 변환 작업 없이도 바로 불러와가지고 API를 통해서 바로 불러와가지고 오라클의 방식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바로바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요, 빅테크들이 각자 진입 장벽을 쌓고 고객 유치 경쟁을 서로 딱딱딱 점유율 경쟁을 해왔는데 AI 시대에는 이제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만 붙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정말로 얼마나 더 알찬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지, 가성비가 좋은지 나쁜지, 정말로 거대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GPU를 잘 확보하는 것 자체가 실력입니다. 이분이 레리 앨리슨이에요. 이분이 트럼프보다 2살이 더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며칠 전에 레리 앨리슨 할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첨단 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레이스에서 필요한 판돈이 $1,000억 했습니다. $1,000억. 한화로 13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이 부문에서 경쟁이 줄어들 여지는 안 보인다라고 잘라 말했고요. 왜냐하면 각 기업들은 자율주행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율주행, 신약 개발, AI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문은 1등이 아니면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가장 안전하고 빨리 가는 자율주행 쓰고 싶고 신약 개발 AI라고 한다면 2등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모두 다 지금 젠슨 황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황 씨에게 GPU를 구걸하고 있다. GPU를 구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익살 좋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레리 앨리스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랑 젠슨 황이랑 친한가 봐요. 3명이서 저녁을 먹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와 레리 앨리슨이 젠슨 황한테 제발 내 돈을 좀 많이 받아달라고 애원을 했대요. 돈 좀 가져가라고 애원을 한 거죠. 이런 실제 일화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얼마나 GPU가 중요한지 의심하지 말았으면 하고 제가 드리는 내용입니다. 80대 노인의 구애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오라클은 무려 13만 개의 엔비디아 신제품 GPU로 구성되는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3만 개가 들어가는 GPU로 만들어진 슈퍼컴퓨터. 무려 제타 스케일의 성능입니다.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제타가 단위예요. 단위인데요. 킬로 아시고, 메가 아시고, 기가 아시고, 테라까지는 아시죠? 테라 다음에 페타고요. 페타 다음에 엑사고요. 엑사 다음이 제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늠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치고 제타 스케일을 아무도 계획한 적은 없었는데 오라클이 이렇게 처음으로 화두를 던진 겁니다.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보다도 3배 이상의 GPU가 소모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GPU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능력이다라는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젠슨왕과 저녁 식사 아무나 못하잖아요. 능력입니다. 또한 그만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GPU에 목을 매달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라클은 AI 시대 이전과 이후로 확 그 입지가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기존에 잘하던 데이터베이스 관리 능력,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지지부진한 성장률, 이런 회사로 평가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AI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회사로 점차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주권, 아까 기억나시죠? 데이터 주권의 의미가 커짐에서 따라서 소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잘 관리하던 역량까지, 기존의 역량까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은 측면으로, 주가가 비싼 측면으로 비춰지기는 하지만 리레이팅이 돼야 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평균의 수치는 그 의미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5년 평균의 EV, EBITDA, PER이랑 비슷한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12배, 평균이 12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7배니까요. 훨씬 더 비싸 보이지만 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과거와 달라지면 이 수치에 그만큼 크게 쫄 필요는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제가 오라클이 직접 제시한 매출 전망치를 보시면 제 말씀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선 차트가 연간 총 매출 성장률입니다. 한 자릿수 기록하던 것들이 이제 두 자릿수가 되었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회계 연도 기준 2026년 매출 전망치가 원래 650억 달러였지만 660억 달러로 또 상향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회계 연도 기준 2029년의 경우에는 매출 전망치가 최소입니다. 최소 1,040억 달러에 이를 것 같다라고 벌써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 평균, 연평균 성장률이 약 16%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것은 과거 성장률 전망치인 8%의 2배 이상입니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성장 속도가 2배가 넘게 가속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조차 저는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인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려다가 제가 보너스로 몇 가지 단신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 장밋빛, 핑크빛 미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무지막지하게 큰 것들이 여러 개 지어질 수 있을까? 계속될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수용하실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빠르게 준비한 단신들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폐쇄됐던 원자로가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폐쇄됐던 게 다시 재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폐쇄된 원전이 다시 가동되는 것은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심지어 이 핵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오직 마이크로소프트만 사용합니다. 원전 하나의 고객이 한 명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오픈 AI에서 나왔습니다. 오픈 AI는 무려 5기가와트 전력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게 어떻냐고 백악관에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5기가와트라는 건요. 원전 5개의 발전 규모입니다. 5개입니다. 원전 5개. 웬만한 도시 하나를 통째로 굴릴 수 있는 전력 규모입니다. 다음 소식은 구글입니다. 구글은요. 미국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22조 7천억 달러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또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구글은 전 세계에 걸쳐서 40개의 지역에다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100조 원을 훌쩍 넘기는 규모로 데이터 제조 공장을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하려고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온 뉴스들은요. 전부 이번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 얼마나 많은 반도체, 얼마나 많은 전기가 지금 AI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지 더욱더 잘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날람이었습니다.